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보특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이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보고 계신데 이재명 후보가 38%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36%로 오차 범위 이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한 5% 정도 오르고 윤석열 후보는 2% 정도 올랐거든요. 아마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윤 후보 이렇게 봉합된 것이 큰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역전을 당했으니까 좀 기분은 섭섭한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면접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네. 근데 ARS로 조사한 것, 특히 ARS 조사는 야당 성향의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높고 참여율이 높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면접조사 방식이냐 여론조사 ARS 방식이냐 이 차에서 나오는 어떤 오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항상 듣는데 샤이 보수라는 분들이 투표 당일에 선거장으로 나온다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선거 투표장에 나오느냐 여부에 대해서까지 얘기 드리기는 하지만 적어도 여론을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샤이 보수가 됐건 샤이 진보가 됐건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야당 지지자들이 응답하기에는 훨씬 편한 것이 ARS 방식이 아니냐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국정 안정론이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심판론과 불과 4%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바뀐 여론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대변인이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인재인가 악재인가입니다. SNS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백범 김구 선생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임명 나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선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추가적인 인재 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인재 영입을 두고 돌아가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인재가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송평수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재승 씨가 결국 사퇴를 했는데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네. 하루 만에 바뀐 배경이 뭐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짐작을 하고 계세요? 아마도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또 컸을 것이고요. 또 향후에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희석 특보께 한번 여쭤볼게요. 선대위 내부에서도 사퇴를 해야 된다, 아니다 좀 의견이 갈렸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귀결이 됐던 어떤 과정들이 있다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일으켰던 논란, 그 논란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민간인, 전혀 정치와는 관계가 없었던 분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그분이 어떠한 이런 좋지 않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서는 결코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교감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따로 교감을 나누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 후보의 의중이 좀 반영이 돼서 좀 본인이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났다고 보세요? 아니면 설득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다겠죠. 후보는
캠프에서 구글링을 해서 하면서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다.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본인이 노재승 전 위원장은 본인이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직을 물러나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결정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노재승 씨 사퇴의 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제 임명을 통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야가 과거에 비해서 더 넓어졌다는 점을 좀 기억해달라. 이게 청년을 향한 메시지 같은데 청년들에게 울림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오히려 그 사과를 하셨지만은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반성을 한다면은 당분간은 정치 활동을 접고 자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활동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옳은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은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즉 비정치인 그리고 민간인, 정치와 관련 없는 사람이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 활동 계속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다만 본인의 어떤 사적인 논란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도가 폄훼되는 것만은 본인이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의지 표시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좀 무리를 일으켰다는 건 어떤 거라고 좀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 제가 볼 때는 당의 의견이야 뭐 제가 다 취합하지 개인 못했습니다. 의견으로 제가 볼 하겠습니다. 때는 국민에 대해서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폄훼한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누구에게도 동의를 얻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씨 같은 경우는 7시간 만에 철회가 됐는데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게 좀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내각을 꾸리거나 이럴 때처럼 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의 추천을 통해서 누가 영입을 해오고 뭐 이런 경우에 그 추천한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못한 것 아니냐. 그 따라서 이제 결단하고 말고가 좀 갈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조심스럽게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는 추천한 분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죠. 이번에 노재승 씨 같은 경우도, 노재승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권성동 사무총장이 발탁을 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 당을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좋은 분을 모시자고 하는 그 뜻은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증 과정, 또 검증 절차가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결과적으로 잘 안 됐지만 그 시도만큼은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 선대위에서 물론 빈도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동희 위원장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검증이 계속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들었거든요. 좀 개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강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재 영입은 참 어렵습니다. 예, 일단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적합한 분이 또 선정이 되셔야 하거든요. 그런 분이 또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검증을 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에 나타난 것은 가능하겠지만은 후보 그 대상자 개인의 어떤 내밀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당사자가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또 후보자 개인의 또 대상자 개인의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리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대안이 되겠습니까? 인재영입위원회가 당의 상설기구처럼 있었고 선대위 안에 이제 또 그걸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인재를 영입해서 인사 검증을 통해서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와대 인사수석실마저 인사를 할 때마다 뭔가 사고가 있어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청와대도 그런데 정당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인사 검증을 철저히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송평수 대변인께도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최근 당내 20대
당원들을 이제 청년들을 또 뽑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을 좀 선보이는 데 국민들께 선보이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으로도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호로 4분을 영입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AI 전문가, 그다음에 그 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뇌과학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이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생각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윤희석 국민의힘 상임 공보특보가 주목한 것은 뭔지 강다한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 네, 이어서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픽은 바로 쩐의 전쟁입니다.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역대급 돈풀기 경쟁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제안한 50조 원 손실 보상에 이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꺼내든 100조 원 카드를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보자며 여야의 사자회동을 제안했는데요. 정작 김 위원장은 100조 원 손실 보상은 민주당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고작 하루 만에 무책임하게 발을 뺐다고 비판했는데요. 손실보상 100조 원을 두고 여야가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실제적인 논의 없이 공전만 거듭하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특보님, 그 사자회동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낮다고 봐야 됩니까? 높지 않죠. 어떤 점에서 가장 좀 그렇게 지금 사자회담 하겠다는 것이 이 100조를 가지고 지금 하자. 저희는 새 정부 출범을 전제로, 즉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해서 새 정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장이. 그래서 논의의 방향이나 어떤 배경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 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후보 대 후보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선거 공약 차원에서 새 정부 출범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지금 현 정부 5개월 남은 현 정부 그리고 이번 회계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 단독 처리해가지고 얼마 전에 607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민주당이 지금 180여석의 다수당입니다. 어떻게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이 민주당과는 상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지 그 진정성이 참으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집권 후에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집권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현재 소상공인들은 현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어떻게 또 더욱더 퍼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의 테이블을 올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윤석열 후보도 오늘 기자들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50조보다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꺼낸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100조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최대한 거기까지 갈 수 있다. 뭐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손실보상 50조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까지 얘기했었으니까 뭐 그 레인지를 얘기하겠죠. 두 번째는 사회 재건기금 50조. 그리고 금융지원 50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액이 뭐 100조냐, 50조냐, 뭐 150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폭을 해야 된다.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시지만 전 역으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집권하고 계신 민주당 정부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초과 세수가 50조에 달합니다. 올해. 그러면 그 50조를 제대로 썼느냐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100조 관련한 공약을 낸 것을 도석 받아서 당장 추경을 하자. 어느 추경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회담부터 하자. 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느냐. 민주당을 상대 안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은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그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7천 명이 지금 감염자가 늘어났는데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좀 직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논의의 과정에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또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악화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서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오히려 진정성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응하지 않으면 계속 뭐 협의하자 요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당내에서 어떻게 좀 대안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어차피 야당이 있으니까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단 규모도 중요하고 또 한 번에 또 뭐 100조를 다 하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규모와 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12월 국회 소집 신청 그거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임시국회에서 뭐 모든 안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응하면 그것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예, 하시나요?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민주당이 코로나19 이슈를 좀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 정부 출범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사용하는 것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에서 또 반대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 이후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분은 이제 재정 상황은 점검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방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조를 한꺼번에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계획을 짜서 세수 확보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청와대와도 교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윤특보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좀 지적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제가 눈에 많이 들어왔던 거는 소상공인을 두 번 올리는 거다. 이게 뭐 100조를 탁 꺼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우리 집권 이후야라고 하면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올리는 이게 좀 약간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자고 해서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너무 이제 그렇게 성급하게 약간 화두를 던지신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100조에게는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 100조의 의미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 또 추경 띄우기로 또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보상을 하려면은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법률이 또 만들어지려면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로 인해 크게 손실을 본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그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로 그 50조든 100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네.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에더블루만 띄워놓고 반응을 보다가 이재명 후보가 알겠습니다. 받는다니까 네. 뒤로 빠지는 것은 요거 한번 상당히 여쭤볼게요.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정부 카드까지 이제 꺼내 들었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을 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화두인 것도 같은데 일단 대선까지는 좀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 주도권을 좀 틀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메시지를 화두를 계속 던지고 100조도 그렇고 네. 이건 거국내각이라든지 이런 걸 던지는데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내에서 선대위 내에서 후보가 안 보이고 김종인 위원장만 보인다라는 지적인 거고. 글쎄요. 자, 이런 얘기를 후보의 동의 없이 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도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무조건 후보한테 있는 거예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께서 워낙에 탁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왔고 후보도 다 후보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스피커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얘기죠.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또 그 국민 통합정부, 민주통합정부 구성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약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돼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